만든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도 연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렇게 큰 무대인지를 몰랐습니다. 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 저기 이승용 선배님도 그렇고 장근석 배우님도 너무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막 망했다, 막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대본을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좀 이게 좀 두서가 없네요. 제가 얘기한 게. 그래가지고 큰일 났네요. 예. 20분을 어떻게 때워야죠? 예. 어쨌든 제가 작업하면서 경험했던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쓰는 K 스토리라는 주제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K 이런 거를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작품이 잘 되거나 그러면은 아니 그 작품이 잘 된 거지 굳이 거기에 K를 얹어야 되나? 혹은 진짜 한국의 컨텐츠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그런 의심 같은 걸 하는 비뚤어진 사람인데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정말로 한국 컨텐츠들이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시아 어디를 가도 사실은 이제 정말 한국어로 된 K-팝이 이제 길거리에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해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프로듀서들하고 미팅을 해도 그렇게 이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로. 최근에도 되게 어떤 미국의 어떤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한국 영화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어떤 영화 좋아하냐 그랬더니 30130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얘기는 이제 올드보이 기생충 이런 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다들 알잖아요. 알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미국의 이제 감독님들도 한국 영화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되게 매니악한 수준으로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한다는 느낌들을 봐서 진짜 확실히 그 한국의 컨텐츠들이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시아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언제였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가 거의 이제 저희 시절에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는 사실은 홍콩 영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왕조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받침 이런 것들을 진짜 문방구에서 정말 팔고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주윤발 배우님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CF도 찍고 밀키스 이런 거 CF 그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사실은 지금도 홍콩 영화가 미국의 헐리우드의 수많은 감독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영향력을 끼치고 요즘에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의 영화에서도 사실은 양자경 배우라든가 주윤발 배우라든가 되게 심심치 않게 헐리우드의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 영향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 시절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보고 자랐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해서 이제 감독이 됐을 때 자기 어렸을 때 우상이었던 배우들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재패니메이션이 사실은 또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쳤죠. 저도 어렸을 때 사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90년대에 뭐 공각기동대라든가 뭐 아키라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들이 있죠.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의 이제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그때 그 시절 홍콩 영화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지금 한국 콘텐츠를 보고 자라는 또 전 세계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포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과거에 홍콩 영화나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누렸던 지금 이제 한국 영화 콘텐츠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경험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돼지여왕이라고 하는 인디펜던트 애니메이션으로 데뷔를 했고, 아주 저예산의 애니메이션이었죠. 저예산의 애니메이션이었고, 사실은 이제 관객 수가 그렇게 많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돼지여왕이 한 2만 명 정도의 관객이 봤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에도 이제 감사하게도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돼지여왕 얘기를 지금도 해주시지만은 사실은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많은 관객을 봤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주 우연찮게도 돼지여왕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제가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돼지여왕을 본 칸네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이제 돼지여왕이 칸 영화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칸 영화제를 사실은 이제 돼지여왕이라는 작품 때문에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돼지여왕이 칸 영화제 갔을 때 같이 갔던 한국 영화들이 있는데, 이제 되게 상업 영화, 큰 영화들이 좀 많이 같이 진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 영화가 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은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죠, 칸 영화제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칸 영화제가 약간 이게 그 해운대의 호황기처럼 이 칸 영화제 그때의 한철 장사라고 하죠. 이 숙박업체들이 그 영화제 기간 동안에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시절의 그 장사로 거의 1년을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숙박업체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좀 일정 때문에 3박 4일 묵고 싶다 이러면은 3박 4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칸 영화제 그 기간 전체를 통으로 빌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일정이라고 3일밖에 없었는데 뭐 민박집을 얻은 거죠. 민박집을 거의 뭐 9박 10일 정도를 이제 칸 영화제 전체 기간을 얻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도 별로 없는데 9박 10일을 가 있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없고, 제가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칸 영화제를 그냥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기억은 어디 또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 칸 영화제에 가면 이제 칸 필름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칸 영화제 필름 마켓은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한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제일 큰 영화 시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필름 마켓을 사실은 매일같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느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영화라고 해봐야 사실은 미국의 영화들 혹은 이제 아마 가까운 뭐 일본의 영화들 뭐 그 정도를 되게 알았는데, 거기 필름 마켓에 가면은 정말 제가 수많은 나라들의 배급사 들이 와서 각국의 이제 영화들을 파는 거죠. 근데 마치 이제 그게 보면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국의 장터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막 여러 어마어마하게 넓은 자리에서 수많은 나라의 이제 배급사에서 영화를 파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런 영화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미국 영화 뭐 유명한 뭐 워너브라더스의 부스를 가면은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가 워너브라더스라든가 이런 데를. 근데 정말 모르는 뭐 예를 들자면은 모르는 나라 동남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영화들이 이렇게 파는 광경을 본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나라의 영화를 본 기억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나라의 유명한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 저기에도 이렇게 영화를 파는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길을 끌었던 거는 당연히 전혀 모르는 나라의 영화고 모르는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눈길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게 장르 영화들이 굉장히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명확한 장르를 가진 포스터만 봐도 저거 재밌겠는데라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은 아 이게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영화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뭐 외국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에는 과연 무엇을 보고 좀 더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그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좀 돼지왕이라는 작품이 칸느에 가고 나서 좀 장르 영화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장르적인 영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돼지왕 이후에 뭐 서울역이라는 작품도 만들게 됐고 또 많은 분들 아시는 이제 부산행이라는 작품도 제가 만들게 됐죠. 근데 저는 사실은 장르 영화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장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종의 어떤 팬층이 명확하게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좀비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좀비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인기 있는 장르가 됐지만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좀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좀비를 좋아하는 사실은 장르층이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사실은 되게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장르물의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사실은 기획을 할 때 어떤 예상이 되는 관객의 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배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배우의 팬이라든가 그 배우의 파급력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주연 배우를 캐스팅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해외로 나갔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더 다른 문제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여기 장우석 배우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한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배우분들이 활동하던 것도 사실은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배우분들이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품을 기획하는 데 힘이 되는 건데 그와 비슷한 게 사실은 일종의 장르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장르를 소구하는 분명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베이스로 사실은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글로벌 타겟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각광을 받게 된 게 사실은 아주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한 20년 정도가 된 거죠. 20년 정도의 장르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은 제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영화를 한참 막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괴물이라는 작품을 기획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괴수 영화가 나오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그때 막 설레면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박찬욱 감독님이 박쥐라는 영화를 기획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뱀파이어 영화가 나온다고 막 이런 그런 막 되게 충격적이고 설렘을 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한국에서의 어떤 그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었던 시절이 사실은 되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놀랐던 사람이 제가 좀비 영화로 사실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줄 거라고는 사실은 그 당시에 기획하던 누구도 사실 생각을 못 했었죠. 사실 저도 사실은 일종의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그 장르 영화들이 이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의 어필하는 방식이 장르로서 어필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작품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부산행 이후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장르 영화에 좀 더 집착을 하고 장르 영화에 좀 더 몰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4작품 정도의 예시를 주셨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기생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일본에서 워낙에 유명한 IP이기도 하고 사실은 장르적으로는 이제 바디 스네처라의 장르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바디 스네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도 사실은 분명한 장르성이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구될 수 있는 층들이 분명히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작 만화 자체도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어필할 가능성이 되게 컸던 IP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작품들은 사실은 대부분 어떤 장르성에 되게 기대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되게 많은 부분들 제 세대, 제 나이대의 감독들이 되게 많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인디펜던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산행이라든가 뭐 염력이라든가 반도 같은 작품은 사실은 되게 한국에서 이제 명확했던 4대 배급사 시스템에서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 여기 이제 지옥이나 기생수 정의 같은 작품은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가로 대표되는 OTT 시대에 또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운이 좋게 그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작업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사실은 어떤 영화의 시대가 될까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앞으로의 시대는 아시아 장르 영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장르 영화가 엄청나게 사실은 잘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영향력을 좀 더 이제 넓혀서 아시아의 영화 인력들과 그것들을 한국의 크리에이티브로 좀 더 이제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기사로 이제 알려진 얘기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 넷플릭스 재팬과 함께 이제 가스 인간이라고 하는 일본 시리즈를 지금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스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은 원천 IP는 도호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거의 이제 엄청나게 오래된 일본의 영화사에 가지고 있던 1960년대에 특촬물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특촬물 이게 사실 조금 낯서실 텐데 특촬물이 뭐냐면은 특수 촬영 영상물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특수 촬영 영상물이라고 하면은 뭐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특촬물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고지라 같이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레시맨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특촬물이라고 하는데 가스인간은 1960년도에 나온 도호의 특촬물 영화였어요. 이제 그 영화를 사실은 이제 새롭게 넷플릭스 시리즈로 지금 리메이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쪽의 장르 영화인들은 사실 한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제 한국의 무언가를 또 이제 배우고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해서 제작 환경 같은 것들을 되게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기생수를
촬영하고 있을 때 이제 가스인간 제작진인 일본 분들이 저희 현장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아니 뒤에서 그냥 뭘 그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적는데 이제 적는 줄 알고 봤더니 이게 스케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니터 옆에 뭐 DI 장비 뭐 이런 거 사실은 그 장비 놓는 순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장비 놓는 순서를 저 그림으로 그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사실은 매 회차마다 다르게 논다. 이거를 굳이 적어가실 필요 없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무언가 작은 거 하나라도 되게 한국의 제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얻어가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한국의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장르 영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일본과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느낀 것들을 사실은 몇 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도 스튜디오가 잠깐 나왔는데 도 스튜디오 좀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자기네 이제 도호에서 이제 투어 같은 것도 시켜주고 하는데 되게 놀란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한국 컨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사실은 끌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뭐 K 포럼이라는 것도 이제 되게 거창하게 사실은 하는데 도 스튜디오를 가면서 좀 놀랬던 거는 그 스튜디오 자체가 일단은 도쿄에 있어요. 그 세트장이 도쿄에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노른자 땅에 그 세트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큰 공간이 필요한데 도쿄 한복판에 그 세트장이 있고 그 세트장에 예를 들자면은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사운드 녹음실, 뭐 예를 들자면은 소품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영화 환경은 사실은 정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세트장이 거의 대부분 이제 파주나 이런 경기권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도호에 있는 소품실이 있거든요. 소품실.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저한테만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구석구석 간 데가 최초로 찍었던 그 고지라의 탈이 있더라고요. 그 탈을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택이 붙어 있는데 택이 이제 한 2, 3일 전 날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택은 뭐냐고 했더니 소독한 날짜. 지금까지도 그거를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트장의 그 소품실을 보는데 정말 그 도호가 100년 전 영화의 소품들까지도 그걸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엄청나게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소품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남양주에 소품실이 있었죠. 이제 그마저도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고 사실은 저희 한국 영화는 사실은 되게 또 성과주의 아닙니까? 성과주의고 글로벌 1위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이제 뭐 무언가 예를 들자면 그것의 필름, 그것의 소품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보관한다든가 뭔가는 사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 결과에는 엄청나게 집착하는데 그 뒷면에 뭔가들을 사실은 되게 역사라든가 아카이빙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좀 무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굳이 뭐 결과가 났는데 뭐 그 아카이빙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저는 그 아카이빙이 사실은 만약에 산업이 굉장히 잘 될 때는 되게 뭐 상관이 없는데 산업이 이제 약간 저문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불타올 수 있는 불꽃 같은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장르 영화의 시대, 아시아 장르 영화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의 시대는 뭐가 올 것 같냐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독립 영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문화 산업이 굉장히 잘 되는 그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글로벌 1위 혹은 뭐 1000만 영화가 1년에 3편 나오고 4편 나오는 것이 사실은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중들이 다양한 취향을 갖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지속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성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의 산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어떤 성과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사실은 그 다양성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성의 역할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역설적으로 사실은 기존의 지금 한국의 영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다양성이 사실은 K 콘텐츠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돼지왕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제가 돼지왕이라는 작품이 되게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인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인데도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림체도 그냥 이상하고 막 그런데 사실은 아마 그 영화의 어떤 그 성과주의적인 관점으로 봤다면은 전혀 제작돼서는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창작자의 의지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를 제작하게 됐죠. 그렇다면은 그 창작자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과거의 연상호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영화를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어떤 확신 같은 게 존재를 했고, 그렇다면 그 확신을 누가 주는가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과거의 연상호는 사실 어마어마한 무언가의 성과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냥 야 괜찮아 잘하는 것 같아, 이 한두 마디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얻고 그 말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일종의 다양성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서 잘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 해주는 것이냐, 물론 친구도 해주죠. 친구도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영화제겠죠. 독립영화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메이저 산업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이한 크리에이티브를 가진 사람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영화제, 독립영화제, 우리가 인디씬이라고 부르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다시 쓰는 K 콘텐츠, 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K 콘텐츠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인디씬을 키워야 한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일본 프로듀서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프로듀서들은 한국 영화계를 엄청나게 부러워하기 때문에 야, 니네 나라는 독립영화나 이런 거에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다면서 그런 게 니네 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 옛날 얘기야, 요즘에 안 해줘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엄청나게 없어졌죠. 인디씬에 대한 지원이 거의 지금 거의 멸망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어떤 K 컨텐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광을 아주 지속시키고 혹은 그것이 끝났을 때 새롭게 다시 그것을 불씨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디씬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한국에서 그냥 국가에서 잘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줄은 것들이 사실은 진짜 K 콘텐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적으로 정부나 정책적으로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기존의 메이저 영화들을 담당했던 혹은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좀 더 인디씬에 대한 뭔가들의 지원 같은 것들이 좀 강화되는 것이 사실은 K 콘텐츠의 지속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